예, 반갑습니다. 신호식입니다. 오늘 10월 7일, 벌써 금요일 되었습니다. 신장내과 초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우리 허수정 선생님이 그 신장질환에서 이뮤노서프레센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저 자료 공유하고 발표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네, 우리 저기 도시락 지원해준 데서 그 PPT 파일 한 장 잠깐 광고 띄우는 거 마치고 한번 띄울까요, 교수님? 지금 시장에 마치고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키드니 디지즈의 오늘 면역 억제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뮨 시스템들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장에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게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이뮨 메디에이티드 키드니 인저리에는 오토안티바디나 아니면 서큘레이션 안티바디가 키드니 스트럭처에 직접 작용하는 안티 GBM 디지즈나 FSGS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도 여러 이뮨 메디에이션을 통해서 이제 키드니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표적으로 시스테믹한 오토안티바디 인듀스 베스큘러 데미지가 있겠고 또 서큘레이팅 이뮨 컴플렉스의 침착 그리고 모노클로널 이뮤노글로불린 관련된 질환들이나 또 알터네이트 컴플리먼트 패스웨이의 디스레귤레이션이 있겠습니다. 이게 이뮤노서프레센트의 키드니 디지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역 억제제들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T셀과 B셀 DNA 합성을 방해하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가 있겠고 T셀에서 뉴클레오타이드 신터시스를 방해하는 MMF나 아자시오프린이 있겠습니다. 그 T셀의 NF-카파비에 이제 작용을 해서 이뮤노서프레션을 나타내는 스테로이드나 칼시누린 이니비터가 있겠습니다. B셀에 작용하는 이제 CD20의 결합해서 작용한 리투ක්시맙이나 오비누투즈맙이 있겠고 또 이런 C5 보채계에 작용해서 활성도를 낮춘 에큘리주맙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알킬레이팅 에이전트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가 있습니다. 대사체는 포스파마이드 머스타드고 포스파마이드가 이제 구안인의 위치에서 그 DNA의 프래그먼트의 크로스 링킹을 함으로써 이제 이런 T와 B셀의 어포프토시스를 가속화시킵니다. 이제 이러한 효과는 T, B셀 모두 효과를 나타내서 안티바디 생성을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는 인액티브 전구체이고 이제 경구제제는 잘 흡수되어서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75% 이상 됩니다. 간에서 대사가 되고 이제 IV로 투여될 시 제거되는데 반감기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고 24시간 후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우리 몸에서 제거된다고 합니다.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는 이제 여러 글로메룰러 디지즈에서 흔하게 쓰이고 있고 스테로이드와 더불어서 MCD나 MM뿐만 아니라 앙커 어소시에이티드 베스큘라이티스나 안티 GBM 디지즈나 루푸스, 네프라이티스에서도 사용됩니다. 이제 이러한 면역 억제제들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들이 이제 톡시시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블레더 인저리가 있겠습니다. 이제 블레더에 이런 아크로레인이라는 물질이 이제 블레더 에피셀리움의 그 이리턴트로 작용을 해서 블레더를 손상을 시키고 이제 그러면서 헤모리직 시스타이티스가 유발이 됩니다. 발생하면 메스나 치료를 하고 이제 약제 중단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외에도 블레더에 영향을 미치는 블레더 캔서나 또 블레더 파이브로시스가 생깁니다. 이제 두 번째는 본메로 서프레션입니다. 아네미아나 스롬보사이토페니아보다는 유코페니아가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이제 시작 시엔 약제를 시작하는데 WBC가 5,000개 이하거나 또 65세 이상이거나 GFR이 40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하는 용량을 반으로 줄여서 시작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약을 사용하다가 WBC가 3,000개 미만이 되면 사이클로포스파이드 약제를 중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감염의 위험이 높겠고 또 이런 고나돌 톡시티가 있기 때문에 감기의 환자라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역 억제제가 그러하듯이 이제 암의 위험이 올라가는데
류케미아나 이제 블래더 캔서가 대표적으로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이클로포스마이드 축적된 용량이 36g 이상이거나 또 사용 기간, 아그레눌로사이토시스의 발생에 따라서 이런 캔서의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팔로우하면서 안전하게 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약제는 안티-CD20 테라피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리툭시맙이 있습니다. 리툭시맙은 B셀 표면에 발현되는 이런 CD20에 대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입니다. 이제 이는 CD20에 대항해서 NK셀이나 마크로파지의 FC 감마 리셉터에 결합해서 작용을 나타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B셀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포도사이트 이제 보존에도 효과가 있어서 이런 작용을 통해서 포도사이트 아포프토시스를 막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툭시맙을 투여하게 되면 B셀 디플리션은 한 6에서 12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하고 30개월까지 보고된 연구도 있습니다. 리툭시맙 제거 반감기는 3주 정도고 3에서 6개월 정도는 체내에 남아 있습니다. 리툭시맙은 분자량이 145kDalton이라서 투석으로는 제거가 안 되고 플라즈마 엑스체인지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키드니 디지즈에서는 B셀이나 안티바디 생성에 관여해서 앙카 어소시에이트 베스큘라이티스에서 승인이 되었고 오프라벨로 MN이나 MCD나 루푸스 네프라이티스나 크라이오글로불리네미아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톡시시티를 살펴보면 이제 가장 먼저 리툭시맙 하면 주입 반응이 있겠습니다. 보통은 투약 직후에 발생을 하고 하이퍼센서티비티 리액션으로 열이 난다거나 또 칠링, 마이알지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아스타미노펜이나 안티히스타민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컨트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툭시맙 투여 환자에서 많게는 30% 가까이에서 하이포감마 글로불리네미아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약제를 쓰면서 이제 감염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뮤노글로불린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에 대해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이런 PJP에 대한 프로필락시스도 생각을 해서 박트림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여 전에 TB나 HBV나 HCV나 HIV를 꼭 체크를 해서 리툭시맙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HBV에 대한 재활성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BS 안티젠이나 HB 코어 안티바디가 포지티브일 경우에는 이제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를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 나온 안티-CD20 테라피 중에 오비누투즈맙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리툭시맙이랑은 좀 다른 CD20 에피톱에 작용을 하는데 이제 표를 보시면 리툭시맙과 오비누투즈맙의 차이에 대한 표입니다. 보시면 다이렉트 셀 데스나 아니면 컴플리먼트 디펜던트한 사이토톡시시티나 이런 파고사이토시스가 리툭시맙보다는 오비누투즈맙이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이제 루푸스 네프라이티스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랑 플리큘 림포마에서만 사용 가능한 약제입니다. 다음은 이제 안티메타볼라이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MMF랑 아자시오프린이 있습니다. 기전은 두 가지 약제가 조금 다른데 두 약제 모두 뉴클레오타이드 합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MMF는 아이노신 모노포스페이트 디하이드로네이즈를 억제해서 이제 아이노신 모노포스페이트가 구아닌 모노포스페이트로 전환하는 것을 막아서 림포사이트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구 약제는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는 한 94% 정도이고 그리고 GFR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러한 약제는 도즈 리덕션을 고려해야 됩니다. MMF는 이제 이식 환자에서 쓰이고 이식 환자 이외에서도 이제 루푸스 네프라이티스의 인덕션과 메인터넌스에서 스테로이드와 함께 대표적으로 쓰이는 약제입니다. 그 외에 MCD나 FSGS 같은 약제 질환에서 리프렉터리한 네프로틱 신드롬에서 두 번째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약입니다. 다음은 아자시오프린입니다. 아자시오프린은 6-몰캡토퓨린의 아날로그라서 이제 퓨린 합성을 방해하면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셀 사이클의 어레스트를 유발하고 인터루킨2 분비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제거되는데 반감기는 한 2시간 정도고 이제 소변으로 배설되는 약제입니다. 아자시오프린의 이제 메타볼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효소들이 있는데
제네틱 폴리모피즘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TPMT와 NUD15입니다. TPMT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안에서 주로 나타내고 이제 이런 그 것들이 디피션시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아자시오프린의 톡시시티를 나타냅니다. NUD15 같은 경우는 아시안에서 이제 나타날 경우에는 이러한 약제 치료 효과가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전자 검사가 사실 필수로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점은 이제 아자시오프린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서는 잔틴 옥시데이지 이니비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약제를 사용하면 이제 6MP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있어서 아자시오프린의 톡시시티가 증가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사용하기 전에 이런 약은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외에 어드버스 이펙트를 보시면 GI 심틈이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다이아리아나 옵토널 페인, 노지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발생하고 환자가 힘들어한다면 용량을 줄이는 것이 추천이 되고 그리고 본메로 서프레션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CBC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자시오프린은 특히 보시면 LFT 상승이 있을 수 있고 또 판크레아타이티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칼시누린 이니비터입니다. 칼시누린 이니비터는 T셀에 작용을 하고 이제 T셀 진에 트랜스크립션하는 부위에 있는 칼시누린 디펜던트 프로틴에 부착해서 이제 작용을 합니다. 이뮤노 서프레션의 효과가 있고 또 포도사이트 스테빌라이제이션의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A는 이제 그 이뮤노 서프레션에 관한 그림인데 사이클로스포린은 사이클로필린에 그리고 타크로리무스는 FKBP에 작용을 해서 이러한 칼시누린이 그 P가 NFAT로 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런 T셀의 프로리퍼레이션을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B는 포도사이트 내에서 작용을 하는 건데 이제 포도사이트 내에서도 이러한 결합체가 시납토포딘 P가 시납토포딘으로 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포도사이트의 디스트럭션이나 또 디스테빌라이제이션을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크로리무스의 바이오빌리비티는 다양한데 17%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이제 여러 연구에 따라서 보고가 되고 있고 반감기는 23시간에서 46시간 정도입니다.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경우는 36에서 68%, 30%에서 68% 정도로 이제 다양하게 바이오빌리비티를 보이고 반감기는 5시간에서 1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CYP3A 시스템에서 대사가 되고 빌리어리 루트로 배설됩니다. 칼시누린 이니비터는 MCD나 MN, FSGS 등에서 스테로이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부작용으로는 하이퍼텐션이나 다이아리아나 헤데이크 그리고 심기능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이제 사이클로스포린의 아날로그고 이건 이제 2021년 1월 달에 미국에서 승인이 됐고 2022년 9월 달에 유럽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루푸스 네프라이티스에서 MMF랑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병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타크로리무스나 사이클로스포린과는 다르게 이제 시럼 레벨을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컴플리먼트 이니비터입니다. 컴플리먼트 캐스케이드는 사실 여러 타입의 이런 질환들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고 보시면 이런 전통적인 패스웨이인 그 이뮤노글로메룰러의 컴플렉스가 침착돼서 생기는 질환들 그리고 글로메룰러의 란모스 바인딩 렉틴 패스웨이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 그 다른 여러 박테리얼 프로틴이나 IgA 같은 것들이 침착돼서 생기는 이런 여러 질환에서 컴플리먼트 캐스케이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러한 패스웨이들에 대해서 컴플리먼트가 사실 액티베이션이 되면 이런 C3A나 C5A나 C5B9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NR셀이나 각 셀에서 이제 인플레메이션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컴플리먼트를 막기 위해서 타겟해서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었고 대표적인 게 에클리주맙이고 C5 이니비터입니다. 에클리주맙은 반감기가 13일 정도 됩니다. 에클리주맙을 포함한 컴플리먼트 이니비터들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시네이션입니다. 그래서 나이제리아 메닌자이티스나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에나 히모필러스 인플루엔자 타입 B에 대해서 백시네이션이 필요하고
또 다른 면역 억제제들과 마찬가지로 간염이나 이런 HIV, TB에 관련된 것들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카디오베스큘러한 디지즈는 없는지, 리스크 팩터는 얼마나 되는지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에클리즈맙은 대표적으로 컴플리먼트 메디에이트 헤몰라이트 유레믹 신드롬인 그 에티피컬 HUS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제입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사실 글로메룰러 디지즈에서 키드니 디지즈 꼭 필요한 약제이고, 보시면 크게 이뮤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포도사이트에 작용을 해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테로이드 투여하게 되면 초반 90분 내에 이제 셀의 시그널링 캐스케이드를 통해서 이뮤서프레시브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24시간 내에 이제 스테로이드는 이런 그 NF-kappa-B에 결합을 해서 프로인플레메터리 프로틴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또 안티인플레메터리 프로틴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포도사이트에 작용을 하는데 이런 여러 액티인플라멘트를 안정화시키고 또 GBM에서 포도사이트 디태치먼트를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사이트의 프로인플레메터리 메디에이터를 이제 블로킹함으로써 포도사이트의 서바이벌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네프린에 작용을 해서 이런 푸드 프로세스 이페이스먼트를 감소시켜서 프로틴 ULR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포도사이트를 안정화시키는 역할까지 가지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우리가 사용하면 대표적으로 오랄로 프레드니솔을 쓰거나 아니면 인트라베너스하게 메틸프레드니솔론을 쓰게 됩니다. 보시면 차이점은 프레드니솔을 쓰게 되면 흡수는 한 50에서 90% 가까이 보호가 되고 있고 온셋 액션은 2시간 정도고 이제 간에서 대사가 되고 제거되는 하프라이프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됩니다. 메틸프레드니솔론을 쓰게 되면 온셋 액션은 1시간 정도로 조금 더 빠르기는 하고 그 제거된 하프라이프도 0.15시 0.35시간으로 프레드니솔보다는 빠르게 작용을 하고 이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사실 스테로이드는 워낙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서 MCD나 FSGS 같은 것들에서 인덕션이랑 메인터너스에 모두 이니셜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앙커 어소시에이트 베스큘라이티스나 안티-GBM, 루푸스 네프라이티스, C3 글로멜로패시나 또 RPGN이나 크레센틱 이런 질환에서도 모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은 사실 많이 알고는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당이 올라갈 수 있고 또 리피드가 올라갈 수 있고 또 오스테오포로시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보시면 그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칼슘과 바이타민 D를 체크하고 필요하면 서플리먼트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기해 감염들이 잘 생길 수 있어 확인을 해야 되고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안과적인 질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임신 시에 이뮤노서프레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이식학회에서는 이식 후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여성에게 있어서 이제 임신 준비 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레코멘드를 했습니다. 보시면 지난 한 해 동안 리젝션이 없었어야 되고 이식 기능이 스테이블하고 적절해야 되고 프로틴 유리아가 없거나 최소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면역 억제제의 도즈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때 임신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약제에 관한 것들인데 2015년도에 FDA에서는 이전에 카테고리 ABC로 나눴던 그런 임산부한테 사용 가능한 그 등급 라벨링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리포트들에 따라서 약물의 세이프티를 정했고 보시면 먼저 낫세이프부터 보시면 대표적으로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가 있겠습니다. 이제 1분기 때 시비어한 엠브로패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기고 MMF나 MPA 같은 약제는 임신 6주 전부터 중단을 하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임신 준비를 한다면 MMF를 쓰고 있는 환자를 아자시오프린으로 조기에 바꾸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세이프한 약제를 보시면 이제 그 카시누린 인히비터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CNI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 시에 여러 이제 작용들에 의해서 트러플 레벨이 좀 플럭츄레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임신 시에 원래 쓰던 용량의 20에서 25% 정도 증량하는 것이 트러플 레벨을 스테이블하게 도달하는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자시오프린 같은 경우는 프리텀이나 로버스 웨이트의
그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기는 한데 심각한 멀포메이션이나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이 있지는 않다고 해서 다른 약제들에 비해서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스테로이드는 대표적으로 임신 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고 리투크시막 같은 약제들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 정리를 하면 키드니 디지즈에서 이식 환자들 그리고 글로멜로 디지즈에서 여러 면역 억제제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시면 T셀, B셀 모두 작용해서 DNA 합성을 방해하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는 MCD나 MM뿐만 아니라 앙커-어소시에이트 베스큘라이티스나 루푸스 네프라이티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T셀에서 뉴클레오 그 합성을 방해하는 MMF나 아자시오프린은 리프렉터리 MCD나 FSGS에서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칼시누린 이니비터 같은 경우도 MCD나 MN이나 FSGS에서 스테로이드 다음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겠고 B셀의 CD20에 붙어서 작용하는 리투크시맙은 앙카 어소시에이티드 베스큘라이티스에서 우선 사용이 가능하고 오프라벨로 MN이나 MCD, 루푸스 네프라이티스에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클리주맙은 C5에 작용을 해서 현재 티피컬 HUS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스테로이드는 면역 억제의 역할을 하고 또 포도사이트에 작용을 해서 여러 키드니 디지즈에서 1차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면역 억제제들이 계속 개발되는 것도 있고 나오고 있어서 환자의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부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면역 억제제에 대해서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말씀드릴게요. 그 MP 레벨 우리 병원에서 됩니다, 요새. 예, 저도 내고 있습니다. 마이폴틱 애시드로 치시면 아니 마이코피놀레기 애시드라고 돼 있어요. 네, 마이코페놀레이틱 애시드. 네. 교수님 그러면 그거 용량 레벨을 어느 정도로 타겟을 해서 보시나요? 그거 뭐 레퍼런스 레인지 보다도 네. 나는 그거 레퍼런스 레인지 물론 맞추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나는 주로 1차적으로 BK 바이러스가 워낙 많아서 이거 너무 높게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거 먼저 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나는 주로 많이 쓰고요. 그거 높다고 그거 낮다고 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기에는 나 좀 아직 자신이 없네요. 예, 저도 똑같습니다. 그 환자가 너무 복용 안 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과하게 복용해서 용량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 어느 정도 낮춰주는 수준으로 저도 그렇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외주 검사라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거.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김연아 교수님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아니요, 교수님 따로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 아는 내용인데 늘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그 CYP3A4로 이제 이게 대사가 되니까 CNI가 이 엔자임을 인히비터와 인듀서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인히비터를 쓰게 되면은 CNI 농도가 올라가겠죠. 확 올라가겠죠.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많은데 첫 번째는 매크롤라이드, 두 번째는 논 다이히드로피리딘 CCB, 세 번째 아졸 곰팡이 약들 세 가지 꼭 그런 세 가지 이거 쓰는지 모르고 있다가 뭐 갑자기 그 타크로 레벨이 뭐 15, 20만 이렇게 올라갑니다. AK가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인히비터 그러니까는 CYP3A4 인듀서를 쓰면은 이제 TNI 레벨이 막 떨어지겠죠.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리팜핀입니다. TB약 쓸 때는 되도록이면 그 리팜핀을 피해서 쓰면 좋겠는데 도저히 불가피하면 그 CNI 용량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제법 많이 올려야 돼요. 뭐 거의 곱빼기 또는 2배, 3배씩 올려야 되는 일들도 생깁니다.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고. 예,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마크로라이드나 아졸게 쓰거나 이런 약들, 베라파민이나 이런 약들 쓸 때 그 CNI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는 항상 좀 기억이 필요하겠습니다. 낮추는 거는 리판핀. 예, 감사합니다. 그 뭐냐 H 파일로리 제균 치료할 때 이제 여기 클라리스로마이신 많이 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소화기내과에서 약 먹고 나서 크레아틴 뛰고 하면은 아니 갑자기 뛰고 하면 소화기내과에서 그런 약 먹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먹었는지. 예. 따로 코멘트나 이런 거 없으시면 김연아 교수님 그 광고 하나 올려주시죠. 오늘 보여주시고 계시네요. 오늘 아마 그 도시락 후원은 그 보령 두카부에서 했습니다. 예. 피마살탄이랑 그 아미노디핀 복합제가 필요하실 때 환자에 맞게 처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곧 교수님 해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님 잘 보입니다. 오늘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이낙연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0일에 장기식 연구소 22차 정기 세미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참석해 주신 교수님 여러 분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일주일 뒤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